그럼 이거 보실까요? 이분이 이제 단독주택이 있는데 그 단독주택은 평수가 되게 작은 평수라 고민은 이거예요.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주택이에요. 남편이 이제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이제 소유권이 이제 넘어온 거죠. 근데 1층에는 전세를 주고 있었고 2층에 이분이 거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팔고 내가 임대주택으로 가서 어떤 물건을 사서 월세로 돌려서 수익을 받아야 되냐? 아, 왜? 당장 이분이 직업이 없었거든. 애만 키우고 있었는데 애가 어린 나이인데 5살인가 그랬는데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얘를 내가 대학교까지 키우려면 수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아교육과 나오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그때 빨간 펜인가 뭔가 했었어요. 남의 집 가서 가정교사 같이 하는 건데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번다고 했으니까 수익이 되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애한테 들어갈 돈이 한참 많을 텐데 그래서 용도 지역이 어떻게 되냐고 제일 먼저 물어봤어요. 이분이 제 친구의 아는 지인이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길래 일단 용도 지역이 어떻게 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당연히 유아교육권만 나왔고 부동산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용도 지역이 뭐예요? 이러더라고. 용도 지역은 알죠? 우리는 대화가 되잖아. 근데 그분은 대화가 안 돼서 주소 달라고. 주소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다 했더니 뭐 안 봐도 비디오 몇 종 일반?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26평이더라고요. 평수가 26평밖에 안 되는 작은 소형주택인데 저분의 고민은 팔고 그냥 딴 거 뭔가 할 거냐 아니면 이걸 새로 지어서 월세를 받는 게 낫겠냐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태는 이 상태였어요. 1층에 전세 8천 그리고 본인이 여기 살고 있었고 애 둘이서 그리고 이제 이거 뭐죠? 차고죠. 그럼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집인데 해당 요 집을 철거를 하면 다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일단 내 눈에 이 건물이 들어오면 이 건물이 안 지워져요. 내 머릿속에 지워야 돼. 그래서 싹 지워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땅으로 봐야 돼. 이렇게 땅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2종 일반 주거에 26평이고 단독주택 부지죠. 건폐율이 60에 용적률이 200 받는다고 아까 몇 번 했는지 몰라. 그리고 1층을 제대로 지었으면 26평에 60%니까 66에 36, 62, 12, 15.6평이 나와요. 최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평수가 15평 정도 나오는 거고 그리고 지상으로 올릴 수도 있고 지하를 파면 지하도 좀 질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 건물을 치워야 돼. 여기다가 이제 건물을 칠 건데 도로 너비는 4m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6m 이상이면 좋다고 그랬지. 근데 이제 이렇게 골목길이라서 그리고 이 상태의 평수가 26평인데 26평 2종 일반 주거지역에 건폐율이 최대 60에 용적률이 200이다. 자, 딱 건물을 딱 가설계로 대충 그려도 아무리 크게 지어도 3층 이상을 못 질 것 같아. 왜 그런지 보세요. 6, 5, 66에 36, 6, 20, 15.6평이죠. 15.6평짜리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용적률이 지금 현재 200%잖아요. 그러면 6, 3, 18이니까 3.3층이죠. 3.3층이라는 얘기는 3층 짓고 이런 곳이 있는 거야. 이 건물 질 건데 지금 계단하고 복도로만 빠져도 계단 복도로 한 4평 정도 빠지거든요. 계단만. 그러니까 계단만 빼도 4평 날라가. 몇 평 남은 거예요? 내 계단을 최대한 줄이겠다. 3평을 했어. 3평으로 줄여도 12.6평 나와요. 12.6평짜리로 3층이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어떤 종류를 지어야 되는 게 맞냐? 그럼 단독주택을 지어야 되는 게 맞냐? 공동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게 맞냐? 얘는 수익형 부동산, 얘는 분양형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아파트 짓는 거는 또라이죠. 예. 말이 안 되잖아. 연립주택은, 다세대는, 기숙사는 아니죠. 그러면 연립을 지는 게 맞아요? 다세대가 지는 게 맞아요? 이거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단독 중에 순수 단독을 지어서 다시 들어갈 거냐? 다중주택 지어서 월세 받을 거냐? 다가구 지어서 월세 받을 거냐? 청와대 한번 줘볼까? 청와대는 안 질 거죠? 그럼 이제 지워야 되는 거. 남는 건 다중 아니면 다가구 아니면 연립 못 져요. 다시 연립을 왜 못 짓냐면 연립은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해야지만 돼요.
근데 650을 초과 660이면 200평이거든요. 15, 15, 15, 15면 45평이죠. 200평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을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다세대, 그리고 뭐야? 다가구, 그 다음에 뭐예요? 다중에. 그럼 이 세 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다세대로 지어서 분양받으면 이 사람 매달 월세를 받아서 애를 키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 다가구로 월세 받아야 돼, 다중으로 월세 받아야 돼. 그러면 방이 여러 개여야 돈을 매달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로 갈 수밖에 없네? 그쵸, 다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땅에다가 딴 거 지어서 수익이 나온다. 내가 억만금을 줄게. 그러니까 결론은 뭐밖에 못 짓는 거예요? 다중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다중주택은 3층 이하로 지어야 됐거든요. 2008년도에는. 그래서 3층 이하로 바닥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이게 독립된 구조를 갖추지 말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독립이란 먹고 씻고 자고 이 세 가지가 되는 거를 독립이라고 하거든요. 주택에서는. 그러니까 문을 딱 열었는데 내가 딱 들어갔어. 자려면 뭐가 있어야 돼? 방. 씻고는 욕실. 전문 용어 써주셔야 돼. 화장실 그러면 안 돼. 욕실이라고 그래요. 먹고는 뭐예요? 부엌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부엌이라고. 욕실이라고 그러고 부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욕실하고 부엌하고 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 세 개가 있으면 독립인데, 다중주택은 뭐가 안 된다고 됐어요? 독립이 안 돼. 그러면 뭐는 일단 자야 되니까 뭐는 있어야 돼? 방은 있어야죠. 방은 있어야지. 그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고 일어났어. 씻고 나가는 게 맞아요? 먹고 나가는 게 맞아요? 그냥 씻고 나가야 되니까 얘를 뺀 거야. 먹는 거를. 그래서 다중주택은 딱 들어가면 부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욕실하고 방만 있는 거야. 그리고 먹으려면은 공동으로 나와서 먹어라 해서 공동치사로 돼 있어요. 방 나와서 공동치사 와서 먹는 거예요. 그럼 현재 이 상태의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건데 몇 층 이하라고 지금? 지금은 3계층으로 바뀌었습니다. 3계층 이하로 짓 때 지금 660으로 바뀌었어요. 또 지금 200평까지도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330이었는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올해 6월 16일부터. 그럼 이제 이 상태로 짓는 거로만 바뀌었고, 1층을 주차장 피로티로 쓰고 주거가 아닌 용도로 쓰면 주거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서 1층에 근생 넣을 수 있게 해줬어요. 이제 거의 다가구랑 똑같아 이제. 근데 문제가 뭐는 안 돼요? 취소가 안 돼요. 취소가 안 된다는 거는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안 들어와 사람들이 잘. 그러니까 약간 어쩔 수 없이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태의 주택이 다중주택이다. 근데 이 당시는 3층 이하니까 얘는 날려야 돼요. 이만큼 못 지어.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12평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쪼갰을 때 이렇게 쪼개면 방이 몇 개 나오네? 6개 나와요. 6개 나와. 그럼 내가 이렇게 쪼개면 9개 나오죠. 그럼 9개 나오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6개 하는 게 맞아. 9개니까 4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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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0이죠. 네. 그럼 방 9개.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주인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주인이 1층에서 살 수는 없죠. 주인 항상 어디 살아요? 그럼 여기 터야 돼. 월세를 몇 개 받는 거네? 6개. 근데 6개인데 더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지하로 빼는 거야. 지하로 빼면 사람들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하 기준이 되면 지하는 층수에 산입 안 한댔잖아요. 몇 층 이하라고 됐죠? 그럼 이 지하가 층수에 들어가면 4층이 되는 거잖아. 그럼 2분의 1 이상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반지하 형태로 빼요. 반지하 형태로 뺀다는 얘기는 다 묻히는 게 아니라 층 중에 반만 지하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2분의 1 이상 들어가면 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창문을 여기다 빼는 거지. 이번에 기생충 볼 때 또 창문에다가 오줌 싸고 막 그러잖아. 보셨어요? 미국인도 본 영화를 내가 안 봤다. 이건 한국 사람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전 세계 미국에서 제일 많이 본 영화 1위였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안 봤다. 이거는 애국자가 아닌 거예요. 나는 기생충 안 봤다. 있어요? 또 애국자인 척 하려고 안 되는 거야. 기생충 보시면 그 집이 딱 그 반지하. 그러니까 물이 맨날 들어오겠죠. 근데 얘가 반지하로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2분의 1 이상이 들어가야 돼. 지표하면 층 중에 2분의 1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아까 북쪽 방향에서 몇 미터까지는 9미터, 3층까지는 가다가 꺾인댔죠. 근데 얘가 지금 현재 이만큼이 올라왔잖아요. 9미터가 이 정도쯤 될 거란 말이야.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어쩔 수 없이 이 상태로 되는 건물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 앞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발코니라고 그랬어요? 이거 베란다라고 그랬어요? 베란다. 그러니까 아래층 바닥과 위층 바닥 면적 차이로 남는 거. 그럼 이제 여기가 베란다가 될 거고, 여기 지하 1층에 1, 2, 3층 나와요. 그럼 여기는 이 정도는 4.5m니까 4.5면 한 4.5에다 2평이면 4평 정도 날라가. 그럼 여기는 많이 지면 9평 정도에서 10평 나와요. 그럼 이게 주인집이 되는 거고, 이게 4,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총 몇 개야, 이거? 9개에다가 이거까지 하면은 총 원래 이렇게 했으면은 11개 나오는 거죠. 11개 나오는 건데 이거 주인집으로 뺄 거니까 9개가 월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동네가 월세가 그 당시에 저 4평이죠. 아까 10평 정도 되는 거 3천에 70 정도 받는댔죠. 아까 미래하이. 걔가 10평에서 12평짜리가 보증금 3천에 한 60에 70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뭘 낮출 수밖에 없어요? 월세를 낮추면 수익이 떨어지잖아. 보증금을 낮춰야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다 500에 60, 500에 50이에요. 그 당시는 500에 40 정도 됐으니까. 그럼 500에 40이면 49, 36, 360만 원 나오네요. 월세 360만 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건축을 하려면 뭐가 들죠? 돈이 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만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던 게, 여기 땅에 이제 반지하로 뺀 이유가 요거 반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올라가다가 중간에 여기서 꺾인 거예요. 이거 이해됐죠? 그럼 이제 이 4평이면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부자들이에요. 부자들이라 이게 1인 가구가 제가 아까 제일 많댔어요. 지금 4인 가구가 많댔어요. 근데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4인 가구가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 조사해온 바로 부동산 정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4인 가구예요. 네, 한번 손 들어볼까? 나는 1인 가구다. 집에 안 갈게요. 1인 가구 없어? 나 2인 가구다. 2분, 3분, 4분. 난 3인 가구다. 이봐. 나는 4인 가구다. 이봐요. 내 추구조사도 안 했는데 알잖아. 부동산 쪽 하시는 분들이 4인 가구가 그렇게 많아요. 이게 가구 수가 많다 보니까 주택에 관심이 많아져요. 이게 작은 평수에서 못 살거든. 큰 평수를 갈아타고 싶은데 그래도 집값이 너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공부를 하시나 봐. 1인 가구는 대충 아무데나 살지 뭐 이런 게 좀 가는데, 애를 키워야 되니까 학교를 생각해야 되고, 초중고등학교 있는데 도로를 안 건너고 갈 수 있는 아파트를 찾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관심이 생겼겠지 뭐.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1인 가구잖아요. 1인 가구가 4평이면은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여기서 장기간 거주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장기간이 아니라 단기간 좀 있다가 나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4평이어도 충분한 게, 저는 이제 2.3평에 고시원 있을 때 2.3평 있었거든요. 고시원 갈 때 돈이 없어가지고 처음 갔던 데가 그 신림동에 가면 위로 쭉 올라가면 그 전봇대 해가지고 9만 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제가 고시 공부한 게 99년도였거든요. 98에서 99년도 밀린이 오기 전에 신림동에 이제 군 제대하고 딱 나왔는데, 어머니가 그때 당시 그 30만 원인가 주셨는데 그 돈 갖고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방값이 25만 원이었어요. 한 달 방값이. 책도 사야 되고, 식권도 끊는데 식권이 14만 원 한 달에. 식권이라고 식당에서 끊어주는 권리가 있었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집을 못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9만 원이라고 써 있더라고. 9만 원에서 딱 뜯어서 이제 전화했죠. 전화했더니 어디로 쭉 올라온 다음에 계단이 나타나면 거기서 150개 정도 올라오라는 거야. 그래서 계단이 150개면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쭉 갔더니 150개 정도 올라왔더니 하나 나왔는데 그 반지하 이런 집이었었어요. 창문을 딱 열면 진짜 사람 발 보여요.
사람 발이 보여 이렇게. 오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창문을 열기 전에는 커튼을 닫아놓으면 깜깜해요. 불을 끄면. 근데 그게 2.3평이었는데 침대도 있었고 책상도 있었고 그리고 그 뭐라 그러지 이거 윙 하는 거 뭐라 그러지? 비키니장. 또 비키니장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이 모르는 사람 딱 44세 이하야. 그 비키니장 하나 딱 있고 옆에 옷걸이 하나 있는 게 그게 2.3평 방인데 9만 원짜리 방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서 6개월 있으면서 불편한 게 없었어요. 그냥 공부만 하고 누우고 자면 되는 거니까. 근데 불편한 거 딱 2개. 의자를 안 넣으면 서서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의자를 넣어야 공간이 좀 남아서 옷 갈아입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게 2.3평인데 요 바로 위층에 보면은 3.4평이라고 되어 있던 방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로 민법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 돈 받아가지고 방을 옮겼어요. 3.4평으로 올라갔는데 책상이 저기가 있어요. 책상이 문을 열면 책상이 달까 말까였는데 책상이 저기가 있고 중간에 흰 색깔 여기는 냉장고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또 젊은 23살 나이에 먹을 거 엄청 먹어야 될 나이잖아요. 그때는 제가 되게 말랐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돼지 같지 않았었어. 근데 그때 당시 문을 딱 열었는데 냉장고에서 찬 기운이 확 오는데 너무 좋은 거야. 3.4평인데 3.4평. 근데 문 딱 열고 그리고 옆에 공간도 있고 애들 한 3명 앉아서 술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비키니장이 아니라 붙박이장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게 3.4평인데 친구 3명이 와서 저희 집에서 술 먹고 갔어요. 근데 다 누워서 잤어. 근데 자는데 지장이 없고 4명이 있어도 자는데 지장이 없는 공간이 3.4평이야. 4평 이게 작은 거예요? 네? 작은 거냐고. 살아본 사람이 업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4평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그만하는 못해요. 그럼 6평으로 해야 된다. 7평으로 해야 된다. 그럼 방 몇 개 나오냐면 4개 나와요. 6개 정도 나와. 그럼 월세가 6, 4, 24, 240이야. 그럼 110만 원, 120만 원이 날아가는 거야. 빨간 펜을 하루 더 떼야 돼. 그럼 이거를 생각을 했을 때 과연 가능성이 있겠냐? 있으니까 했죠. 내가 살아봤으니까. 문제가 제일 먼저 내가 물어봤던 게 여기 땅값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거죠. 갖고 있던 거니까 무슨 비용은 안 드네. 땅값이 안 들어요. 그럼 뭐만 들어가요? 건축비. 그래서 제가 얼마 있냐고 물어봤더니 4천만 원 있다더라고. 그럼 이제 아무도 못하면 진작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비가 4천만 원 갖고 될 것 같아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땅에 지금 현재 건물 지려면 몇 평이냐면 45평. 45평. 지하까지 하면 50평 정도 됐다. 54평. 54평인데 평당 얼마가 나오냐면 그때 당시 400. 44, 16. 45, 20. 45, 20이니까 2억 1,600이 들어가는데 건축비만 2억 1,600이에요. 건축비만. 그럼 설계비, 감리비, 철급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이거 2억, 최소한 2억 5천 나온단 말이야. 2억 5천인데 얼마 갖고 계시대? 1층에 아까 8천 전세 있댔잖아. 전세도 못 빼줘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대출 얼마 들어있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되게 착한 사람이야. 한 개도 없어 대출.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서 대출이 얼마 나오냐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신한은행하고 국민은행에서는 2억 2천인가 2억 1천 나온다고 그랬는데 주거래은행이 새마을 본 건데 이자율이 조금 비싼데 2억 5천 이상 나올 것 같더라고. 2억 4천까지 나오겠더라. 4,800인가 그랬으니까 2억 4천 정도 나와. 그럼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얼마 있었죠? 4천에다 2억 4천이 들어오면 2억 8천. 얼마 빼줘야죠? 8천 빼줘야 되잖아. 그럼 얼마 남네? 2억. 건축비가 2억 5천이야. 그럼 얼마가 모자라네? 5천. 그러니까 5천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하나를 전세로 돌려야 돼요. 전세로 돌리면 한 달에 뭐 40만 원 주는 것보다 전세로 들어가겠다 나가는 게 더 낫잖아. 그래서 하나 전세로 돌리고 그 건축비 충당하면 되니까 건축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그래서 이게 200%인데 거의 52% 날렸죠. 매칭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 3층까지밖에 못 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상층으로는 39평 전체 연면적, 그리고 지하는 15평 정도 뺐어요. 그래서 현재 주차 대수는
다중주택이니까 1 플러스 100분의 얘가 연면적이 다 더했을 때 181이죠. 그러면 100분의 181이면 1.8이죠. 1.8에다가 이거 2대구나. 1.8에다가 150이니까 130. 0.3이구나. 맞죠? 180에서 150 빼야 되니까 31이죠. 0.3이잖아. 0.3에다 1 더하면 1.31이죠. 그럼 요거 둘째 자리는 버리고 1.31인데 얘 버려야 되니까 몇 대? 한 대. 그래서 한 대 이렇게 된 거야. 1 플러스 100분의 181.54 빼기 150 했잖아요. 1.8이니까 150 빼면 0.3이잖아. 0.3에다 1 더하면 1.3이죠. 1.3이니까 한 대. 내가 졸려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 상태로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는 지하나 지상이나 통짜인데 이 안에를 똑같이 평수를 안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그 고시원을 가시거나 그 고시원에 가면 평수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거는 5평, 어떤 거는 뭐 2.5평, 어떤 거 3.4평에 다른 이유가 돈을 똑같이 받으면 어느 순간 한 명을 할인해주면 옆에 있는 애들 다 와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다 444평으로 돼 있어. 근데 얘가 만약에 지금 현재 공실이었었어요. 공실이 있었는데 한 3개월 있었어. 그럼 여기가 지금 원래 한 40만 원인데 얘 누구가 왔어요. 들어오겠다는 거야. 근데 자기 38만 원밖에 없대요. 그러면 가라고 그래요? 2만 원 할인해줘요? 해줘. 그러면 그 다음날 얘랑 손잡고 같이 와요. 친구야. 얘도 2만 원 할인해달래. 그럼 얘도 와요. 2만 원 할인해달래. 그러니까 평수를 똑같이 안 두고 좀 다르게 하고 창문 있는 방은 얼마, 없는 방은 얼마, 평수가 5평인 방은 뭐 45만 원 이렇게 나눠 놓지 않으면 돈 받기가 불편해서 거의 대부분 약간씩 다르게 해놔요. 이게 운영해 보신 분만 알 거예요. 고시원 해보신 분 있어요? 손 드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고시원 웬만하면 한두 번 해보잖아요.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 금능역이라고 아세요? 금능역? 금촌역 전. 야당역 그 사이. 파주에. 거기 하면 이제 금능역 나오면은 맨 처음 보이는 제일 높은 빌딩이 하나 있을 거야. 거기 보면 하늘정원 원룸텔이라고 있을 거예요. 제가 진 거예요. 그거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경매를 받은 건데, 경매 받았는데 층고가 너무 높아서 이거 고시원하기 딱 좋겠더라고. 그래서 지금 방 43개 나오거든요. 43개 방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 법이 바뀐다고 해서 한 거야. 옛날에는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종근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500제곱미터 이상이 미만일 때만 이종근생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큰 고시원을 못 해요. 동네에서. 1000제곱미터면 몇 평이에요? 300평이에요. 근데 지금은 150평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방의 개수가 20 몇 개밖에 안 나와. 이거 돈이 안 돼. 그래서 그때 당시 고시원이 제일 많았어. 그래서 그때 용도 변경하거나 했던 게 그때 한 건데, 고시원의 장점은 뭐냐면 현금. 그리고 이제 방이 이제 여러 개 있으면 공실이 나잖아요. 그럼 이제 공실이 나면 그 장기방을 쓴 애들이 꼭 있어요. 그 건물에 술집 애들이 좀 있거든요. 밑에 단란점이 있어서 걔네들한테 3개월 방 주고 항상 얘네들 바뀌더라고. 3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야반도주 하는 애도 있고 중간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 빠지고 또 집어넣고 이렇게 돌아가요. 계속. 근데 제일 좋은 장점이 금액이 약간 없다 그러면 저기 안쪽에 그 통풍이 안 되는 방이 있어. 근데 그거 원래 안 나가요. 근데 돈이 지금 너무 없다 그런 애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좀 싸게 주는 거니까 공실에 잘 생겨요. 금액이 똑같으면 똑같은 돈 내는데 내가 왜 여기 있어요?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평수를 좀 달리해서 이러이러해서 얘는 얼마다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 평수를 똑같이 안 했고, 어떤 거는 3.4평, 어떤 건 5.8평, 어떤 건 2.9평 이렇게 나눈 거예요. 방을 이제 크기를 다르게 나누면 창문 있는 방은 좀 방이 작아도 잘 나가요. 근데 지하 같은 경우는 방이 작으면 잘 안 나가. 통풍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평수 좀 크게 하거나, 이거는 설계하는 사람이 도면만 살짝 돌리는 거니까 뭐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방의 크기만 조절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여 면적, 주차장 면적, 기업 면적에서 이런 상태인데,
여기 원룸 하나의 전용 면적이 3 내지 4평이기 때문에 적은 편인데 한 개층에 만약 2가구씩 하면 6평 정도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5, 6평 정도 하면 가구 수가 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면 평수를 줄이는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게끔 하면 섞어 쓰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 수익형 부동산의 특성상 적은 평수랑 중간 평수 크기를 좀 적절하게 섞어서 설계하는 게 적정하다 해서 현재 당시 해당 지역이 월세가 35에서 40 정도 나왔어요. 큰 방은 뭐 40, 42만 원 뭐 이렇게 받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9개 방 중에 아까 하나는 뭘로 돌리라고 그랬죠? 전세로 돌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8개에서 월세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요 건물 전화하는데요. 요게 그 정문이고요. 여기 반지하 그 3개 뺀 거. 그리고 올라가자마자 얘는 바로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 1층, 2층 주인집. 그리고 여기 아까 그 베란다. 발코니라고 하면 안 된댔어요. 그리고 주차 대수 한 대 나와야 되니까 여기 한 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땅으로 지었는데 그때 당시는 도로 사선 제한도 있었는데 여긴 도로 사선 제한을 안 받는 애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1조 사선만 받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지금 이제 베란다로 됐지만 요거 살짝 문 열고 나오면 이렇게 해서 어닝 같은 거 치면 이거 이제 그 돌리는 거 한번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 해놓으면 약간 그 공간 활용이 더 되니까 상관은 없었어요. 불법으로 안 하고. 그래서 결론은 26평 대지에 아까 지하 1에 지상 4층, 3층까지 치면 총 4개층 나오면 55평 정도 나오는데 건축비 설계비가 아까 2억 5천 정도 나왔죠. 아까 건축비 2억 1천에다가 설계 뭐 철거 다 해서 한 2억 5천 나오는데 다행히 이 부동산에 아까 뭐가 없었지? 대출이 없었어요. 그래서 1금융권 같은 데는 좀 약간 대출이 좀 덜 나왔기 때문에 이 금융권으로 봤더니 2억 4천이 나와서 기존에 있던 4천만 원에다가 2억 4천 더하면 2억 8천이죠? 전세금 얼마 빼줘야죠? 그럼 현재 현금은 2억인 거예요. 2억이니까 얼마가 모자란 거네? 그래서 5천만 원은 나중에 주겠다. 기성조건 조건으로 가야지. 나중에 그 입주하면 그때 드릴 테니까 해줍시다. 그러면 세 군데 넣어서 변정된 데서 네 오케이 해서 여기 기성직 조건을 준공 후 3개월 안에는 지급하겠다. 그래서 요거 가능한 업체랑 진행한 거예요. 5천만 원을 그렇게 9가구 중에서 한 가구는 뭘로 갔고요? 전세로 돌렸고 시공사 대부분 알기 때문에 잔금을 준공이 다 된 후에 3개월 안에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달라진 거냐면 3층은 일단 주인이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9개 원룸에서 전세 5천 빼면 8개에서 5천에 500에 35, 500에 뭐 50, 40 정도 받았기 때문에 또 보증금 들어오잖아요. 8개니까 5, 8에 40, 4천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천이 보증금이고 월세는 가구당 35에서 40 정도, 그러면 이거 300 정도 나오는데 아까 2억 5천 대출 받았죠. 그 이자가 딱 한 달에 100만 원 나왔어요. 그럼 여기 300만 원이 만약에 공실 있다고 해도 360이 아니라 300으로 잡으면 100만 원의 이자를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월 실수익은 얼마가 되는 거네? 200인 거야. 그럼 아까 전에 3개월 전에는 돈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3개월 지나고 나서는 매달 얼마 나오는 거야? 그러면 빨간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빨간펜을 해서 100만 원 벌었는데 하게 되면 300만 원이잖아요. 좀만 잘하면 뭐 500 벌어서 800도 될 수 있지. 그건 그 희망이고 우리는 지금 현재 현실이 중요한 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주택은 일단 주거 수준이 떨어져서 비만 오면 맨날 세고 막 이랬을 때였고 그리고 월 임대소득 없었고 그리고 이거는 절망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3개월 뒤에 신축 건물로 들어간 거고 월 임대소득 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희망으로 바뀌었죠. 절망에서 원망으로 희망. 그럼 이제 이 200에다가 플러스 알파 하는 거잖아요. 이제. 물어볼게요. 월 200 정도가 나왔어. 그럼 이제 내가 만약에 다른 거 해도 이제 그분이 그때 공인중개사 공부한다고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고 그 다음에 저기 제가 성실사이버대학교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2년제를 나오다 보니까 석사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로 왔어요. 졸업하고 제가 인하대에 제가 석사 강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하대 석사 끝내고 제 인하대 박사도 제가 강의하거든요. 박사도 들어왔어. 사람이 인생이 바뀐 거잖아. 희망으로 바뀐 거죠. 근데 이 아줌마가 별명이 뚱땡이 아줌마인데 그 동글동글 아줌마라고 그래요.
귀엽게 생겼어요. 근데 저는 왜 그분이 대단하다고 보냐면 전혀 상관없는 분야인데 건축 한번 해보면서 이제 본인이 느낀 거지. 이거를 내가 좀 더 잘하면 수익이 남들보다 더 나오겠구나 해서 컨설팅도 해요. 근데 경매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 한 채 경매 받고 이거 하나 있고 그리고 사무실 하나 하고 있고 컨설팅 하고 있고 불쌍하잖아. 애 혼자 키우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웃자고 했는데 왜 침울해졌지? 그 상태였는데 거기서 계속 빨간 펜만 했으면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인생 변화 준 거니까 3개월 전하고 후는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몇 평짜리였던 건지 기억하셔야 돼? 그걸 까먹으면 오늘 내용은 다 끝난 거예요. 26평이었어요. 26평이었어요. 근데 내가 아까 전에 제일 좋은 평수는 50평하고 아까 100평 사이랬죠. 근데 이 사람은 26평이어도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뭐가 이유예요? 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이 된 거예요. 저 땅을 샀었으면 수익률 안 나와요. 그 건물을 갖고 계시고 땅을 예전에 사놨기 때문에 저 건축을 해서도 수익이 생겼는데 만약에 저거를 매입을 하고 지라 그러면 전 안 합니다. 못 해요. 왜? 땅값만 벌써 얼마인데 여기가. 그럼 미리 땅을 매입을 해놓는 게 맞자. 뭐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이 좀 발전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땅값이 올라갔을 때를 대비해서 해두는 것도 괜찮겠다. 그 생각이 드시면 그런 지역을 땅을 보러 다니고 있다가 저는 매입해도 괜찮다고 생각해. 여기 서울시에 싼 땅이 있나? 서울시에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 싼 땅이 있을까요? 전면 땅. 그러니까 평당 가격이 3천인데 이 동네 가면 야, 평당 1,000만 원짜리 땅이 있어. 이게 있어요. 그런 땅이 어떤 땅이냐면 땅이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 것 같은 땅이 이게 자투리 땅이에요. 그게 이런 땅이에요. 여기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12평인가 그럴 거예요. 12평인데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총건물이라고 하는데 여기 1층이고 여기 2층이고 여기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침대 바로 있고요. 여기 위에 주방 있고 애들 방이 있어요. 여기 14평인가 그럴 거야. 아마. 레이디 경향에 나왔던 건물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건물들도 질 수 있는 게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1992년에 건축법이 뭐가 바뀌었냐면 최소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이 있었거든요. 작은 땅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작은 땅에는 건축도 안 해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건축 안 해준다는 규정은 삭제됐어요. 이미 땅에 있는 사람이 짓겠다 그러면 짓게 해줘야지. 왜 그것까지 못하게 하냐 해서 바뀌어가지고 우리나라는 10평, 5평 땅에도 건물 질 수 있어요. 단 뭐가 안 나오니까 안 하는 거예요. 수익이 안 나오니까 안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질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5평짜리 땅 대지면 건축물을 질 수 있습니다. 지었을 때 수익이 나온다면 하는 거고 안 나오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이런 땅을 골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골라내려면 옛날에는 중개사무소 직접 가서 땅 나온 물건 중에서 좀 싸게 나오거나 짜투리 이런 것 좀 알아봐 주세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아예 집원을 내가 찾아다녀 이렇게. 그러니까 프롭테크라고 그러지. 프로퍼티랑 테크놀로지를 합쳐서 프롭테크라고 하거든요. 프로퍼티가 부동산이라는 뜻이에요. 영국식에서는 프로퍼티라고 그러고 미국식에서는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테크놀로지를 합성해서 요거 내가 어디를 가지 않고 그 토지나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끄집어내려고 했더니 최근에 업체 중에서 자 전국에 있는 땅에 대한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넣어서 보기 편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실거래가가 얼마로 냈다라고 동글동글하게 나에 띄워줘. 옛날에는 등기부등본 다 뜯어가지고 확인했는데 그런 절차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앉은 자리에서 내가 컴퓨터 갖고 돌아다니면서 확인하면 이 동네 시세 얼마다 거래된 게 최근에 얼마인데 이거는 좀 싸게 나온 거다 비싸게 나온 거다 이런 판단을 이제는 컴퓨터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대표적인 우리나라 포럼에 프로테크 포럼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중에 이제 회장이 직방 회장 있죠. 안 회장, 안 사장. 그분이 이제 직방 여기 그리고 미스터 홈즈도 있죠. 되게 중요해요. 별표해 놓으세요 이거. 미스터 홈즈도 있고
여기 디스코하고 여기 랜드북이 스페이스 워크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지번을 넣으면 가설계를 해주는 거고 땅에 대한 지번 넣으면 실거래가가 얼마였다라는 걸 주변에 확인시켜주는 사이트들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활용해서 내가 정보를 통해서 끄집어내야지 이제. 이 땅이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 내놓은 거 있나? 아니면 주인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을 갖고 있는데 나대지인데 이 사람이 안 쓰고 있어. 그럼 지번을 알면 뭐를 할 수 있죠? 지번을 알면 뭘 뜯으면 되지?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을 뜯으면 뭐가 써있죠? 주인의 전화번호가 써있어요? 주소 써있잖아. 그럼 주소 찾아가야지 뭐. 주소 찾아가는 거 내비 딱 찍고 가면 되죠 뭐. 간 다음에 혹시 이거 주인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이 땅 제가 좀 매입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직거래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뭐 계약하는 게 좀 그러면 중개사무소 가서 계약서 씁시다 해서 살 수도 있고 방법은 있는데 우리가 안 하는 거지. 마음에 들면 들어가서 찾아서 사면 되잖아요. 중개 물건으로 안 나오면 거래를 못 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고 주인 찾아가서 파시라고. 제가 시세를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평당 여기 1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120가 되겠다. 어차피 갖고 계시면 나중에 뭐 살 활용도가 없으시면 저는 이 땅이 필요하니까 파시라.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데 매물이 없으니까 안 사겠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돌아다니다가 안 나오면 이 땅은 내가 필요한 건데 주인 만나면 되지. 기분이 안 좋으세요? 넌 그렇게 샀냐? 나 아까 그 맹지 그렇게 샀다니까? 그 뒤에 거 등기부등본 뜯어서 찾아가서 산 거예요. 그분 창동 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땅 소유자 찾아가서 알박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데 너 내 땅이 없으면 뭐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 당연히 그렇게 나올 거라고 알고 있었고 근데 나는 저게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하니까 돈 더 줄 생각도 있었고 더 줄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샀겠죠. 더 줘서. 근데 그걸 안 했으면 아까처럼 그렇게 큰 건물을 제가 열림을 못 쳤어요. 그러니까 땅을 안 판다고 그러면 팔게끔 하면 되잖아요. 내가 필요하다면. 이런 경우야. 땅이 있는데 이거 A 땅이 나온 거예요. 이건 B 땅이고 이건 C 땅이. 경매로 나왔어요. 이게 그때 언제 나온 거냐면 거제도에 나왔던 건데 이 아파트 부지고 그 뒤쪽에 있던 땅인데 이게 나왔어요. 이 A 땅의 장점은 도로 붙어 있죠. 그것도 장점인데 B 땅을 살 수 있어. 얘는 B 땅을 사면 이 땅 이렇게 되는 거죠. 맹지를 탈출시킬 수 있는 애란 말이야. 근데 필지가 2개로 나왔었어요. 요거 A- 이렇게 해서 2개 필지가 나왔는데 요 땅이 경매로 이제 나왔는데 요걸 내가 매입을 하면 B 땅은 이 땅 없이는 절대 대지가 안 돼요. 그럼 이 사람 찾아가야지. 찾아가서 맹지는 일반 대지 가격이 몇 분이면? 3분의 1 정도 돼요. 그럼 3분의 1로 사서 이거 3분의 2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땅 가치가 제일 좋아지는 거잖아. 그럼 결론은 뭐냐면 앞에 있는 땅 때문에 뒤에 땅이 맹지가 되면 그 맹지를 취득할 수 있으면 이거 되게 좋은 땅인 거예요. 근데 죽어도 못 팔겠다, 뭐 이 사람이 알박기 하겠다, 그러면 이제 사전에 차단을 해서 안 하는 게 맞고. 근데 내가 큰 땅 개발하게 됐다 그러면 이거 다 합친 다음에 이렇게 해서 3개로 분할해서 팔잖아요. 그럼 얘가 평당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300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300평이었어. 그럼 이제 3배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땅 합치는 바람에 원가는 여기서 다 뺀 거고 공짜로 2개 생기는 건데 땅값이 올라서 2개 땅이 공짜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 땅을 안 팔면 그 사람이 팔 건지 안 팔 건지 의사를 타진해서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개발하는데 이 땅이 필요하다, 이 땅이 있어야만 가구수가 세대가 더 나와, 주차장이 생겨서. 그럼 그걸 사서 분양하는 게 맞고, 안 판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해. 하기 전에 포기하지 마시고 해보고 난 다음에 포기해도 되잖아. 그러면 그 땅에 대한 정보를 끄집어내서 알아보려면 최소한 시세는 알고 와야죠. 응? 소유자가 누군지는 알고 가고 이 사람이 언제 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보면 다 나와 있어. 몇 년도 몇 월에 샀다고 써 있어. 얼마에 샀다고. 실거래가 얼마 전이라고. 2008년도 전 거는 안 나와요. 2008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2008년 이후 거만 나오니까 최근 한 13년치밖에 안 나와. 거래됐으면. 2005년도에 거래한 건 안 나와요. 그때는 실거래가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활용해서 이제 보는 건데,
한 5분만 잠깐만 쉬었다가 화장실 갔다 오시고 뒷부분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끝낼게요.